좀 드리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종류하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그리고 가격을 구했으면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하시라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부동산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수익형 부동산을 어떤 만들어진 상품을 금융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만드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부동산의 상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직접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 중에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우리나라 전체 땅이 있으면요. 우리나라 전체 땅은 네 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칠하는 게 뭐냐면 그 칠하는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칠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칠해진다라는 거죠. 즉 전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을 만드는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고요. 도시지역은 또 나눠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전국토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주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만드는 곳은 도시지역일 것이고요. 그죠? 도시지역. 그 도시지역 안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위 원룸을 만드는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역세권에 이제 출퇴근이 용이한 그런 어떤 지역에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이 되죠. 그게 역 근처 지역이 보통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보통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룸,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주로 공급이 됩니다. 즉 전철 역세권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있는 거리에 많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다라는 거. 그 이제 주거지역을 조금 세분화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보통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보통은 주거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지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거지역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주거지역을 세분하면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틀려져요. 자, 보시면 건폐율은 1종, 2종, 3종이 60%에서 50% 정도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이 용적률은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까지 갑니다. 준주거는 물론 400%까지 높게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각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 틀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에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정해놓고요. 그 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그 상한보다 낮은 값으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 때는 건폐율보다는 용적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건폐율은요,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수평 투영 면적 비율입니다. 건물 수평 투영 면적이 뭐냐면 건물을 지었으면 위에서 햇볕을 비춘다고 했을 때 그림자 면적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땅에 그림자 면적. 그 그림자 면적을 건물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지 면적 대비 그 그림자 면적이 건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다. 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익숙하시니까. 대지가 100평에 건물 그림자 면적이 50평이라고 한다면 그 건폐율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그림자 면적이 60평이에요. 그럼 대지는 100평인데 60평이니까 건폐율이 몇 프로 됩니까? 60%가 되는 거죠. 그죠? 건폐율이 만약에 100%면 그림자 면적이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10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 대지에 꽉 채워서 건물이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건폐율은 그런 개념이고요. 자, 건폐율보다는 용적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이 뭐냐면 대지 면적 대비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에요. 그리고 건폐율이 5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건물 수평 투영 면적이 50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건물이 4층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4층 건물. 주차장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건폐율과 용적률 설명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건폐율이 50%이면 50평의 건물 수평 투영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4개층이 있다고 해서 각 층 면적이 50평짜리가 몇 개 층이 있다는 거예요. 4개 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4개 층을 합하면 바닥 면적을 합하면 몇 평이 됩니까? 200평이 되죠. 그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이니까 용적률은 몇 프로가 된다? 200%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건물이 한 개 층이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건축물 바닥 면적이 총 5개 층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250평이 되죠. 한 층이 50평이니까 건폐율이 50%니까. 그죠? 한 개 층이 50평이고 5개 층이니까 250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몇 프로가 됩니까? 땅이 100평에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평이니까 250%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개층이 아니고 3개층이다 라고 하면 건축물 바닥 면적이 150평이니까 용적률은 150%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적률은 어떻다? 높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적률은 그 땅의 어떤 가치와 연관되는 거죠. 왜? 바닥 면적을 많이 만들수록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 임대료 수입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1종 일반 주거, 2종, 3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적률이 어때요? 2종은 1종보다 높고 3종은 2종보다 높죠. 준주거는 더 높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평당 부지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비싸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용적률이 높으니까 바닥 면적 많이 만들 수 있고 바닥 면적이 많을수록 임대료 수입이 더 생기니까 그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구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땅을 선택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땅이 여기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준주거인지 보셔야 되고요. 또는 땅을 매입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용적률 몇 프로를 받는 땅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1조 사선 한번 볼게요. 이 1조 사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주거지역,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받는 사선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에서는 안 받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에서만 받는 사선이에요. 근데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안 하시고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보통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을 받는 게 1조 사선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조 사선이 뭘까? 좀 궁금하시죠? 그거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조 사선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 땅에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짓잖아요. 그죠? 수익형 부동산을 지었을 때 내가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북쪽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내가 짓는 건물로 인해서 1조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어때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공간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1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햇볕을 받아야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왜냐하면 해가 남쪽에서 뜨니까 그죠. 남쪽에서 떠서 뜰 경우에 내가 건물을 지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 건물로 인해서 일조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너무 높이 짓지 마라라는 게 일조사선입니다. 일단 그 정도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림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있어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북쪽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화면에 왼쪽이 북쪽이고요,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자 북쪽,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이렇게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건물로 인해서 이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 넘어 사는 사람들이 일종의 영향, 햇볕에 대한 어떤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조는 어떻게 하냐면 일조사선이라는 것을 올려서 건물을 높이를 제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 옆에 있는 요 선 있잖아요. 요게 일조사선이라는 선입니다. 이 일조사선의 경사는 어떻게 구해내냐면 삼각형의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 경사가 이 일조사선의 경사예요. 그래서 이 일조사선을 어디서 출발시키냐면 북쪽 대지 인접대지 경계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기울기로 해서 출발을 이렇게 시킨 게 일조사선이라는 거예요. 일조사선. 그래서 이 일조사선 너머로 건물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높이 8m 이하에서는 떨어지는 거리가 따로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요. 제가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일조사선을 넘어서 건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 일조사선에 맞춰서 이렇게 꺾여서 건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땅을 활용하든 또는 어떤 땅을 사시든 간에 이 일조사선은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내 건물,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북쪽에 인접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일조사선 때문에 이렇게 건물 높이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다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인 경우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요 구분은요, 서울, 지자체 서울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입니다. 서울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잖아요. 그죠? 근데 이 200%를 이런 어떤 일조사선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좋아요. 북쪽에 도로가. 왜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좋으냐면 이 인접대지가 출발하는 이 경계 있잖아요. 그죠? 이 경계가 여기에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요, 도로 중심선까지 이게 이렇게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 중심선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6m 도로가 있다.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땅의 북쪽에 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6m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6m 도로 중심이 3m잖아요. 그죠? 그 3m만큼 이렇게 일조사선이 이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m만큼 이렇게 이격이 되면 여기에 못 지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지을 수가 있고 여기 위에서도 이게 이만큼 옮겨지니까 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적률을 100%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보통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요, 이런 일조사선 걱정 안 하고 용적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땅을 사실 때는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 땅의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사시는 게 좋다. 근데 또 그 도로가 있는 땅은 도로가 없고 인접대지가 바로 인접해 있는 땅보다는 어때요? 가격이 또 조금 높겠죠. 그죠? 아무래도 도로가 북쪽에 있다 보니 이런 어떤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땅이다 보니까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도로사선은 이건 없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도로사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조사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조사선이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지으려고 하는 땅에 있어서 용적률을 다 찾는데 제약사항이구나 라는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건물을 지으시려고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땅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어떤 지역인지 일단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용적률이 몇 프로고 이걸 아실 수 있고 땅의 가치도 어느 정도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치시면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떠요. 거기 하나에 들어가셔서 주소지를 이렇게 입력하면요, 그 땅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나옵니다. 자,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치시면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셔서 주소 입력하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서울시의 송파고요. 여기 나머지 주소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이거는 좀 가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인데 도면도 뜨고요. 이 지적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인데 이 땅의 주소를 지금 치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면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지역인지 도시지역이다 일단, 그죠? 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나눠졌었는데 이 땅은 일단 도시지역에 들어간다. 도시지역에 들어가고,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는 게 여기 뜨는 거죠. 이게 3종인지 1종인지를 토지이용계획 확인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해서 이런 지역지구 외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어떤 규제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규제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규제사항인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좀 참고로 보시고, 일단 이게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준주거인지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인지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이용계획원이 가장 기본적인 공부 서류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면적도 나와요. 이게 이제 지목은 되고 대지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적은 603.6 제곱미터라고 나옵니다. 이걸 평으로 환산을 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면적 제곱미터에다가 뭘 곱해줘요? 뭘 곱해준다? 0.3025 0.3025를 곱해주면 평수로 환산이 돼요. 자, 603.6에다가 0.3025를 곱하면 몇 평인지 나옵니다. 그건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평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 공시지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하는 상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를 토지이용계획 확인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 방금 우리가 본 게요. 방금 우리가 본 게 방금 왔을 때 이게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구역을 얘기를 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은 필지마다 상세한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면 이 필지별로 용적률, 건폐율이 이렇게 다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지구단위 계획상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상 설계치 여러 가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자체에다 문의를 하시면 알려줍니다. 또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도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등등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면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따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서류이고, 그게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지침,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 이제 소형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으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계 지침을 확인해 봤더니 그 땅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규제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 200%를 기대했는데 200%가 아니고 180%가 밖에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이 그 지구단위 계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설계 지침은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외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침을 꼭 확인해 보시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땅을 다 확인을 했고 이제는 규제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 수익형 부동산으로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수익형 주거용 부동산을 이제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실무 부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전에 여러분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주택의 구분,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주택의 종류. 자, 주택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오래된 구옥들 있잖아요, 그죠? 연한이 오래되고 뭐 블록으로 지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단독주택. 물론 뭐 나무라든지 현대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단독주택을 지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단독주택 종류 중에 단독주택이 또 들어있고요. 이거가 좀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겁니다. 다중주택이 뭐냐면 하숙집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숙집은 어떻게 돼요? 방은 많이 있는데 식사는 어디서 해요, 보통? 식사는 주인 세대에 있는 그 넓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각 방에 취사시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주택이 다중주택입니다. 즉 임대를 줄 수는 있어요. 하숙을 치는 게 임대를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임대를 줄 수는 있는데 각 방에 취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욕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욕실 씻어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다중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다중주택은 3층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3층 이하로. 그리고 단독이기 때문에 각 방별로 주차시설 필요 없죠. 단독주택에 한정된 주차만 해주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한 대 또는 두 대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주택이고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해요. 단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거의 동일한 어떤 형식을 가져요. 주차대수도요,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거의 비슷하게 주차대수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가구를 만들게 되면 주차대수는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대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공동주택처럼. 그런데 분양을 할 수 없는 단독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사실은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다라는 것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임대사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다세대주택으로 많이 하시기도 해요. 물론 단독으로 다가구로 해서 임대를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공동주택의 종류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숙사는 논외로 하고요. 자, 여러분이 작은 땅에 아파트 지을 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지나갈게요. 그리고 연립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이 조금 더 작은 땅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예를 들어드리면 다세대주택이라는 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예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 보통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1층에 필로티라고 해서 주차 공간을 두게 되잖아요, 그죠? 주차 공간을 두고 2층부터 주거시설을 두게 되면 2, 3, 4, 5층을 하게 되면 주거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 건물 층수는 몇 층이다?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주차를 지하에 하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 주거지역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 때는요, 평수가 보통 대지 평수가 60평 내외예요. 좀 크면은 80평, 90, 100평 이 정도 넘어가는데 그 정도 금액 가지고 그 정도 평수 가지고는 지하에 주차 공간 만들기가 힘듭니다. 물론 땅을 파서 기계식으로 만들면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수익률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소형 가구를 위한 임대료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땅 터파기 공사 많이 하고 지하에 주차장 설치하느라고 공사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만큼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차는 어디다 한다? 1층에다가 합니다. 1층에다가 그냥 이렇게 필로티라고 해서 1층에 띄어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시다 보면 기둥이 있고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층수는 5개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틀린 점은요, 그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이에요. 즉 건물의 크기가 틀린 거예요.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이 200평을 넘어가면 연립주택이고요, 200평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60평짜리 땅에다가 용적률 200%를 하게 되면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평이 나옵니까? 60평에다가 용적률 200%면 땅의 2배만큼 바닥 면적을 만든다라는 얘기니까 120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립주택이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을 만드셔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가 아파트라고 해요. 아파트. 근데 아파트로 하게 되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되는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용적률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소규모 땅에서는. 그래서 소규모 땅에서는 아파트를 거의 짓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천 평, 만평 뭐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한 1000평 단위 정도만 돼도 뭐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 같은 거 지을 수 있지만, 보통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60평에서 100평짜리 땅이잖아요. 거기서 아파트를 지으면 이격거리 때문에 용적률하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어서 논의로 좀 설명을 좀 지나가고, 일단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의 임대사업 중에서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여기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많이 합니다. 다중주택도 많이 하는데요. 다중주택은 이제 그 땅이 작은, 땅이 소위 한 50평 미만, 40평 내외 이 정도에서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차 대수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다가구는 다세대와 거의 비슷한 대수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작은 땅에서는 주차 대수 확보를 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중주택으로 해요. 한 대 아니면 2대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다 보니까 임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좀 불편하겠죠, 그죠?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물론 욕심은 있지만, 그죠? 그런 어떤 다중주택의 단점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작은 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소위 1, 2인 가구를 위한 어떤 수익형 부동산, 소형주택을 만드는 방법은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있다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세대마다 분양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시겠어요. 자, 넘어가서요. 개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명지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 그때 당시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을 지었던 사례입니다. 땅은 여기 이제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요 지적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지적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지적도에 보면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위에 도로의 북쪽에 짓고자 하는 우리 대지 북쪽에 도로가 있나요? 인접 대지가 있나요? 인접 대지가 있죠, 그죠? 도로는 어디 있어요? 동남향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도로가 있었다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동남향 쪽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거. 1조 4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고 서울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몇 프로다? 200%였잖아요. 그죠? 근데 200%를 다 못 찾아요. 왜? 1조 4선에 의해서 어떻게 돼? 건물 높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수익금 부동산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 이 이제 대학교 인근이라서 임대가 잘 될 것 같고,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아까 레버리지 있잖아요. 은행에서 론을 일으키는 레버리지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가격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가 조금 넓어요. 8m 정도 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나와서 이쪽 대로로 이어지는 쪽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조금 있어요. 8m 도로이다 보니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 상가죠, 그죠? 소위 하나의 점포를 둘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해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유동인구가 없는 좁은 도로에는 상가를 점포를 둬봐야 그 점포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 가치가 없는데 상가의 입지로서는. 근데 이 땅은 그런 어떤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땅을 구입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수익형 부동산을 올리면은 지금 개요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게 처음에 그려졌던 어떤 건물이 완성되고 난 뒤에 어떤 모양이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아까 8m 도로 방향이고요.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갔죠. 셋백이 되어 있죠. 이거는 왜? 아까 말씀드린 1조 4선 때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조 4선 때문에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용적률 미리 말씀드리면 법정이 200%인데요. 이중 일반 주거죠. 근데 181%밖에 못 찾았어요. 사실은 200%까지 다 찾을 수 있다라면 이 땅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겠죠, 그죠? 임대 수입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용적률은 다 못 찾았고요. 건폐율은 60% 거의 다 찾았습니다. 자, 부지 면적이 55평 정도 돼요. 보통 60평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다가 181% 용적률을 했기 때문에 전체 바닥 면적은 99평 정도 나왔어요. 약 100평 정도 나왔습니다. 왜? 200%를 다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181% 정도 찾았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은 99평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규모는 지상 5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층에 필로티를 두는 거죠. 주차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면서 세대, 주거 세대. 주거로서는 정수 4개 층이니까 총 규모는 5개 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도는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은 왜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도로가 폭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어떤 임차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층에 주차 공간 외에 근린생활 시설을 일부 두게 됩니다. 공사비, 이게 이제 땅을 사는 가격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공사비 등등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 공사비 계산해야 되고 또 땅 금액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땅은 이제 부지마다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보통 평당 500만 원 정도를 좀 넘어가는 공사비로 공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건물 품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계를 잘 이렇게 좀 뽑으셔야 되는데, 설계는 이제 설계사무실에서 보통 도와줍니다만, 설계사무실과 이렇게 잘 협업하셔서 자기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설계를 일단 잘 구해내시고요.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공사를 잘한다는 것은 적정한 공사비에 품질을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잘 선정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나가시는 거고요.
도면 잠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방금 보신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8m가 넘는 도로가 있는 쪽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차대수 이렇게 법정 주차대수를 여기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근린생활 시설이 있어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쪽 도로의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전문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근린생활 시설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주거 시설을 넣어줍니다. 여기 올라가 보시면 여기 2층부터 이게 유니트에 대한 어떤 도면인데 여기 보시면 계단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서 각 방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층에 5호의 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2, 3층이 이렇고요. 4층과 5층은 어떻게 돼서 아까 셋백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셋백이 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유니트는 제가 일단 여기에 올려놓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각 세대를 임대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를 해서 그 임대 수입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그 종류 중에서 이제 1, 2인 가구와 연계해서 여러분이 직접 사업도 하실 수 있는 그 상품 관련해서 법규라든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실사례까지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실사례를 보시고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와 공사에 대한 거를 신경을 좀 잘 쓰셔야지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수익형 부동산은 제가 주택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품들이 있으니까 본인과 잘 맞는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셔서 투자 또는 직접 만들어서 하시면은 노후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도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인터넷을 통해 좀 찾아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